지은호는 경찰서 복도에서 손끝이 얼어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누군가가 오래도록 기억해왔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두려웠습니다. 이상철이 잃어버린 거라면 당연히 찾고 또 찾지라고 말해줬을 때도 마음 한쪽에서는 정말 나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의외의 뒷모습이 보였을 때 지은호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고성이었고 지은호는 자연스럽게 이사장님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익숙한 호칭이 낯선 혈연의 그림자를 불러왔고 고성이는 지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듯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지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포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왜 하필 고성이었을까? 왜 자신이 불쑥 찾아간 경찰서의 그 방에 고성이가 있었을까? 지은호는 여러 가지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혹은 오래전 실종 신고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고 고성희는 그 사람을 대리했을 뿐일까? 그런 생각 사이로 고성희의 떨리는 입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은 계산된 눈물 같지 않았고 지은호는 눈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자신을 알았는데요. 어쨌든 날 낳아주신 분이다라고 중얼거렸던 그 각오가 이제는 질문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을까요? 이지혁은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전의 이지혁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를 선택했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도 회사 인수위 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고 AP 회장과의 재협상이 다음 주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잠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은호의 한마디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만나자고요. 이건 만나야만 하는 일이라서요. 이지혁은 자신이 비혼주의라고 감정의 속도를 과속하지 않겠다고 지켜왔던 원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함께 감당하는 일은 결혼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이 서로를 묶어버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지은호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왜 경찰서였는지, 왜 자신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복잡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박성재는 예전 같으면 감정이 앞섰을 순간에 이번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알아버렸고 그 마음을 억지로 돌리는 대신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뒤에서 정리해주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결제 서류를 넘기면서도 틈틈이 AP와 관련한 비공식 의사결정 라인을 파악해 이지혁에게 문자로 정리한 힌트를 보냈습니다. 지난번 거 사람 먼저 챙기라는 말 내 방식으로 밀어붙여 숫자만 들고 들어가면 이번에는 틀린데. 고성이가 의식을 차렸을 때 지은호는 가까운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완벽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가 자꾸 떨렸습니다. 지은호 씨, 왜 여길? 묻다가도 말을 삼켰고 차마 우리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거대한 진실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일. 그건 아마도 이 장면이 자신만의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 기록이기도 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확신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모르고 지나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누가 있었는지는 알고 싶어서요. 고성이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선택을 더듬어 말하려 했는데요. 박진석과 재혼 전에 고성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조리 쥐어짜듯 써버렸고 그 중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무모한 선택도 있었더라고요. 어떤 선택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그 길을 택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철이 없었다기보다 너무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지은호는 쉬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란은 엄마인 고성이가 경찰서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다가 현관 앞에서 멈췄는데요. 그 안에 지은호가 있다는 걸 알고 가슴이 복잡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지은호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이건 감정을 넘어선 역할의 문제였는데요. 고성이가 박영란을 애지중지 키워온 시간과 그 시간 사이에 비어있었던 누군가의 자리가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영란은 화가 나기보다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저 사람을, 그럼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은 박영란가 그동안 고수해온 단정한 자아를 흔들어 놓았고, 박영란은 그 어지럼 속에서 가장 먼저 이지환을 떠올렸습니다. 나 잠깐 기대면 안 돼요? 박영란가 조용히 말했을 때 이지환은 대답 대신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가짜 약혼이 진심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 둘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소식을 전해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김다정과 마주 앉아 묵묵히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았는데요. 이상철은 원래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은 유난히 더 말이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주름진 손등을 보고 오래 살아온 시간이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는 안도와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지은호는 생각보다 단단해요. 김다정이 말하자 이상철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아이가 겁이 날 때 옆에 있어야지. 그 말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결심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휴대폰을 들어 이지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움직인다. 오늘 그 아이 옆에 있어라. 이지혁은 그 문자를 보고 곧바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첫 만남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확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고성이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용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지은호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요. 그때 이지혁이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봤고 가까이 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지혁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릴까 했는데요. 그냥 왔습니다. 지은호는 어깨를 한번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잘했네요. 오늘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래 걸린 한 걸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를 예고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들고 앉았는데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에 고성이가 찍힌 증명사진과 오래전에 처리되지 못한 각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음 장으로 넘겨버린 종이들이 이렇게 남아있었네요. 박진석은 전화를 걸어 몇 가지 확인을 부탁하고 그동안 자신이 힘으로 해결해온 일들 중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사람 일은 결국 사람이 풀어야지. 그 말은 큰 소리로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모이게 된 작은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는 공식적인 자리라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차를 우려 테이블에 올리고 조옥래는 김장수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분위기를 살피느라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사돈 오늘은 괜히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내가 언제 큰 소리를 냈다고. 그러나 두 어른의 티격태격은 오히려 모두에게 숨 쉴 틈을 주었는데요. 이수빈은 상황을 라이브로 흘릴까 하다가 이번만큼은 화면을 껐습니다. 가족 장사는 조회수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이수빈 치고는 아주 드문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쩐지 모두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정적인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는 미묘하게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성재에게 이 순간은 유난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을 지나왔고 그 길의 어느 지점에 기댈 누군가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박성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자료 좀 알아볼 수 있어. 합법적인 선에서 은호 씨가 원하면 말이지. 그건 더 이상 내가 널 지켜줄게 같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뒤에서 도울게라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렸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나와 단둘이 별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박영나는 손에 물감을 묻힌 채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미뤄둔 대화가 오늘은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맞다면 난 뭘까요? 박영나의 질문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확신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 자체를 엄마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고성이는 멈칫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이 말은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 그 말은 고성이가 권력을 쥐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쓰던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모순투성이었던 삶이 한순간 단순해지는 사랑의 문장 하나였습니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겠죠. AP 회장의 비서로부터 이지혁에게 일정 조율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의 스타일은 늘 단호했고 숫자 중심으로 속도를 내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현장 직원 2명과의 비공개 미팅을 함께 요청했더라고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조언이 반영된 변화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요청을 보자마자 박성재를 떠올렸고 박성재는 맞아. 그 라인 거기 좁은 문 하나 열리면 뒤가 시원해진대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길어질 때 싸우곤 했지만 말이 짧아질 때는 신기하게도 더 잘 통했습니다. 오랜 친구만이 쓸 수 있는 호흡이었죠. 지은호는 다음날 혼자 경찰서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모든 걸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공의 기록과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다 오래된 수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록 옆에 적힌 이니셜들, 알아볼 수 없는 낙서 같은 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한 문장. 찾으면 데려가겠습니다. 그 말이 누구의 필체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은호는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데려가려 했고 누군가가 데려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분노보다 슬픔을 먼저 불러왔습니다. 그때의 나는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은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인물에게 한 걸음의 용기를 허락했습니다. 이지혁은 AP 회장과의 새로운 방식의 미팅 준비를 하면서도 지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혼주의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던 때와 달리 지금의 이지혁은 함께 서는 일을 삶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변수가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하는 변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같이 사는 법은 배울 수 있잖아요. 이지혁이 농담처럼 말했을 때 지은호는 웃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연습해요. 같이 기다리는 법부터. 박성재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혼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요. 지은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이기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지켜주는 거라고요. 박성재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필요하면 밤새 줄게 서류든 사람 연결이든.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고마워요. 성재 씨 덕분에 덜 무서워요. 그 한 줄이 박성재를 오래 버티게 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건 지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는 거라고 자신에게 말해봤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화는 다음 주에 있을 전시 지원서를 함께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엄마 일이 정리되면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다가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난 빠지기 싫은데요. 박영란은 웃다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럼 붙박이로 남아있어요. 첫 대면처럼 두 사람의 대화는 가벼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잃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단단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출생의 비밀을 증명하려는 자리가 아니었고 각자의 자리를 확인해주는 자리였는데요.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결정할게요. 다만 그 결정은 제가 준비되었을 때 하려고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결정을 대신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서류를 정리하는 일, 오래 미뤄둔 사과를 건네는 일, 사랑이 늦게 도착했을 때 먼저 기다려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일.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우리를 지켜줘요.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힘으로 안 할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확답 대신 서로의 자리에서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채워졌는데요. 이지혁은 현장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제안서에 선명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함께 만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지은호는 카페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빈 종이가 들어있었고 아래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죠. 이름을 늦게 알아도 마음은 먼저 알 수 있더라고요. 그 문장을 읽은 김다정은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상철은 딸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옆에서 장기를 두며 사돈 이번에는 내가 이겼네 허허. 오늘은 져줄라고 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휴대폰을 열어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지은호 씨,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기다려보려고요. 지은호는 화면을 닫지 않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은 밤이었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죠. 그럼요, 우리 모두 이번에는 제대로 기다려보자고요. 마지막 문장은 다짐처럼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쉬운 설명이나 손쉬운 결론으로는 닿지 않는 거리들이 있는데요. 그 거리를 건너는데 필요한 건 때때로 증명서보다 대화였고 때때로 법정보다 식탁이었습니다. 다음 회차가 오면 지은호는 어쩌면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옆에 서 있느냐였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박성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서로를 붙박이처럼 남기려 애썼고 고성희와 박진석은 늦게 배운 사랑의 언어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인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은 한꺼번에 오지 않을 겁니다.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만 모두가 알게 될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끝이라고 믿었던 장면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가는 연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연습이 오래될수록 서로의 내일은 더 따뜻해진다는 것. 지은호는 그 사실을 오늘 드디어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혼자 넘기지 않아도 되는 페이지였습니다.